우리는 신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온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가족에게서 들었고, 누군가는 종교적인 장소에서 들었으며, 또 누군가는 철학책이나 과학자의 인터뷰에서 이 단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과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단어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의식, 영혼이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앞에 앉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갑자기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독일어로 무언가를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간호사는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속삭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고 번역되지도 않았으며 다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즉시 빈칸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순간에 신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우주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냈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천재의 마지막 말이라면 평범한 말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거대한 진실이나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기대에 맞춰 이야기를 만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저 고통에 대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던 사람에게 평범한 말을 건넸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물리학적 생각을 독일어로 중얼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소리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표현했는지, 죽음을 앞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을 상상해 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더 흥미로운 일을 해보려 합니다. 그가 평생 무엇을 이해하려 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 신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누구보다 깊이 생각했던 사람은 왜 죽음 앞에서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신앙을 분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왜 익숙한 단어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가? 과학은 왜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가? 그리고 우주를 깊이 이해하는 일이 어떻게 인간을 오만하게 만드는 대신 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가? 리처드 파인만은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것과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여러 언어로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어른에게 묻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중력이 뭐예요? 어른은 대답합니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야. 이 대답은 처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왜 물체를 끌어당겨요? 이제 어른은 조금 곤란해집니다. 질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시 묻습니다. 질량이 있으면 왜 서로 끌어당겨요? 우리는 중력이라는 단어를 인력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인력이라는 말을 질량의 효과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해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대 물리학은 뉴턴의 중력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중력 현상을 매우 정밀하게 기술합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에 기하학에 영향을 주고 물체는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가능한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자연은 그런 구조를 갖는가? 왜 질량과 에너지는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가? 왜 그 관계는 특정한 수학적 형태로 표현되는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완전히 통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설명은 질문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매우 강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인간과 비슷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거나 분노합니까? 기도를 듣고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까?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립니까? 자연 법칙을 만들었지만 자신은 자연 법칙의 바깥에 존재합니까? 우주의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합니까? 아니면 신이라는 말이 우주에 존재하는 질서와 조화, 자연의 합리적 구조, 인간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제의 깊이를 가리키는 은유입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었다라는 말은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를 믿었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었다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가 그 단어로 무엇을 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유는 가난이나 차별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유는 자신의 충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두가 자유를 말하지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물리량이며 특정한 조건에서 보존되는 양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기분이 좋다는 뜻으로 에너지가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뜻으로 나쁜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대화는 금세 혼란스러워집니다. 한쪽은 측정 가능한 물리량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주관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대상을 이야기한다고 착각합니다. 파인만식 사고는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사용한 단어는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찰이 당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설명으로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공격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종교관을 이해하려 할 때도 먼저 단어를 분리해야 합니다. 종교적 제도에 대한 태도, 인격적인 신에 대한 믿음, 자연의 질서에 대한 경외감,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철학적 태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전통적인 종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주에 대한 경외감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주를 보며 감동한다고 해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복잡한 위치를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빠르게 분류하고 싶어 합니다. 종교인인가 무신론자인가, 과학편인가 종교편인가, 믿는 사람인가 부정하는 사람인가, 우리 편인가 반대편인가. 두 개의 상자만 준비해두고 모든 사람을 그중 하나에 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 두 상자 중 어느 하나에도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기도를 듣고 개별 사건에 개입하며 사람마다 상과 벌을 결정하는 인격적인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연 법칙이 어떤 사람의 소망 때문에 바뀐다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모든 사건이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주를 단순히 무의미한 기계로만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연 법칙의 질서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만든 추상적인 수학이 실제 자연 현상을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설명한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작은 행성 위에서 진화한 인간의 뇌가 별의 움직임과 빛의 성질,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비롭게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신이라는 말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분노하고 계획하는 존재라기보다 자연 속에 드러나는 질서와 조화를 가리키는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의 신을 언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신은 자연과 분리된 채 바깥에서 자연을 조종하는 인간형 존재가 아닙니다. 신과 자연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두 실체라기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 실제를 서로 다른 언어로 가리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에서 번개는 신이 화가 나서 내리치는 벌이 아닙니다. 번개는 전하의 분리와 전기장의 변화, 공기의 절연 파괴로 설명해야 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법칙의 일관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깊은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성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순간순간 밀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량과 운동,
시공간의 구조가 일정한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계가 매우 단순한 수학적 표현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이 신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인격적인 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태의 종교적 감정이나 경외감을 조롱했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합리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닮은 신을 거부했지만 과학이 발견하는 자연의 질서 앞에서 깊은 경외감을 유지했습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문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단어만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옹호하고 싶은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신이라는 말을 했다는 부분만 가져옵니다. 종교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그가 인격적인 신을 거부했다는 부분만 가져옵니다. 양쪽 모두 전체 맥락보다 자신의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 결론에 유리한 문장만 선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태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고 결론을 조정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자료도 함께 살펴봅니다. 말의 맥락과 시대적 배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확실히 아는 부분과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자연의 법칙과 조화가 아인슈타인이 신이라는 언어로 표현한 대상에 가깝다면 그에게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많은 사람은 방정식을 차갑고 건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숫자와 기호가 가득한 종이를 보면 아름다움보다는 시험과 숙제를 떠올립니다. 학교에서 공식을 외우고 정해진 유형의 문제를 풀고 답을 맞히지 못하면 점수를 잃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자에게 방정식은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방정식은 자연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관계를 짧은 형태로 압축한 것입니다. 수많은 관찰과 실험, 추론을 하나의 구조 안에 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명한 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 식을 단순히 기호 4개와 숫자 하나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름만 아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완전히 분리된 두 종류의 실체가 아닙니다. 질량은 에너지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물체도 그 질량과 관련된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두 개념이 더 깊은 수준에서는 같은 실제의 서로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과학은 돌과 별과 인간의 몸을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돌을 구성하는 원자, 별 내부에서 반응하는 입자, 우리의 신경세포를 이루는 물질은 모두 같은 자연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 몸속의 탄소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와 뼈를 이루는 칼슘도 우주의 물질적 역사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인간을 우주의 바깥에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구경하는 외부 관찰자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의 일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생애 마지막 시간에도 통일장 이론과 관련된 생각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상대성 이론만으로도 과학사에 영원히 남을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힘들은 더 깊은 하나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일까? 중력과 다른 물리적 현상을 하나의 일관된 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겉으로 다르게 보이는 현상들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리의 서로 다른 모습일까? 그가 시도한 통일 이론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그의 마지막 연구들이 성공적인 최종 이론을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이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성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완성의 문제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과학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재를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대한 과학자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평범한 사람은 모르는 부분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깊이 공부한 사람은 설명의 빈틈과 이론의 한계를 더 선명하게 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산 전체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절벽과 계곡, 갈림길과 변화하는 날씨를 만나게 됩니다. 지식도 비슷합니다. 조금 알 때는 모든 것이 간단해 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한 결론 뒤에 얼마나 많은 조건과 예외와 미해결 문제가 숨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식을 볼 때 단순히 어떻게 외울지를 묻지 마십시오. 그 공식이 어떤 현상을 묘사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의 변수가 변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그 공식이 정확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근사에 불과한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관찰과 실험이 그 식을 지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2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반드시 무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은 본질적으로 어렵고 충분한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쉬운 말로 핵심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막히는지 보여줍니다. 파인만식 학습은 멋있는 용어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어를 벗겨내고 실제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시공간, 관성계, 로런츠 변환이라는 단어만 반복한다면 듣는 사람은 어려운 말을 들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 관찰자에게 같게 측정된다면 시간과 거리의 측정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 질문은 상대성 이론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좋은 설명은 복잡성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출발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아인슈타인에게 방정식이 종교적 의미의 기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지나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더 깊은 질서를 발견하려는 작업이 그에게 강한 경외감과 정신적 의미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학이 세상을 차갑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꽃을 분자와 세포로 설명하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뇌와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면 진실한 감정이 축소된다고 느낍니다. 별을 핵 융합 반응으로 설명하면 밤하늘의 신비가 사라진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파인만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과 꽃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꽃의 색과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거기에 더해 세포의 구조, 색소 분자의 작용,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진화적 역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아름다움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아름다움의 층을 늘립니다. 별이 단순한 빛점이라고 생각해도 밤하늘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백만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지금 우리의 눈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면 아름다움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은 별의 현재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빛이 출발했을 때의 과거 모습입니다. 어떤 별은 이미 변했거나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 별이 오래전에 보낸 빛은 아직 우주를 건너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는 것은 공간을 보는 일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보는 일입니다. 과학은 여기에서 낭만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만으로 만들기 어려운 더 거대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주는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자연을 설명한다는 사실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뇌는 처음부터 은하와 원자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에게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위험한 동물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고 길을 기억하고 몸을 움직이며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생존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블랙홀 주변에서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계산하는 능력이 초기 인간의 생존에 직접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뇌가 행성의 궤도를 계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구조를 추론합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석해 그곳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아냅니다. 아직 직접 관측하지 못한 입자의 존재를 수학적 이론을 통해 예측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완전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를 구성하는 원자도 별과 행성을 구성하는 원자와 같은 자연 법칙을 따릅니다. 뇌는 우주와 무관한 초자연적 계산기가 아니라 우주 안에서 형성된 물질적 구조입니다. 우주가 만든 물질이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감각기관과 신경계를 이루었습니다. 그 신경계는 환경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방향과 먹이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은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패턴 인식과 추론 능력이 문화와 언어, 수학을 만나면서 본래의 생존 문제를 넘어 훨씬 더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짚기 위해 발달한 정교한 운동 능력으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의사소통을 위해 발달한 언어 능력으로 시를 쓰고 양자역학을 토론합니다. 주변 환경을 예측하기 위해 발달한 뇌로 우주의 나이와 별의 진화를 계산합니다. 진화가 블랙홀 연구자를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연한 뇌를 만들었고 문화가 그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이 설명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연 법칙이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왜 인간이 만든 수학적 구조와 물리적 현실 사이에 놀라운 대응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칙만 선택적으로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이해 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 우리가 이해한 영역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열림이 과학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과학은 모든 질문에 답한 완성된 교과서가 아닙니다. 과학은 틀릴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의 질문을 던지는 방법입니다. 한 별에서 출발한 빛을 생각해 봅시다. 그 빛은 오랜 시간 우주를 통과합니다. 먼지와 가스를 지나고 중력에 의해 경로가 조금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지구에 도착해 망원경의 거울이나 검출기에 닿습니다. 빛의 신호는 전기적 데이터로 바뀝니다.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과학자는 스펙트럼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특정한 흡수선과 방출선을 통해 별의 온도와 화학 성분, 운동 상태를 추론합니다. 그리고 지구 위의 한 인간이 말합니다. 나는 저 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이해한 것 같다. 이 장면은 그 자체로 충분히 놀랍습니다. 별의 일부였던 물질로 구성된 생명체가 별빛을 분석해 별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우주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호와 언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가끔은 눈앞에 둔 안경이나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놀랍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웃기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론을 만들 수 있지만 실수도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편견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밀한 장비를 만들지만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자료만 보기도 합니다. 과학적 겸손은 인간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일부를 이해했다. 그러나 내 설명은 틀릴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생각을 바꾸겠다. 모르는 부분을 아는 척하지 않겠다. 이 태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적인 힘입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만 가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확신에 찬 목소리를 지식의 증거로 착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전문가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모르겠다고 말하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문가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더 정확히 구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가 모든 증상을 한 번에 확정하지 않고 추가 검사를 권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는 특정 이론이 현재의 관측과 잘 맞지만 모든 조건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는 자료가 부족해 한 가지 해석을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표현은 회피가 아닙니다. 증거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려는 정직함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층입니다. 그가 신에 대해 말했다는 주장은 해석이나 추측의 층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 우주의 통일성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더 강한 상상의 층입니다. 세 층을 섞으면 흥미로운 이야기는 만들 수 있지만 사실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현재만 존재하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시간은 마치 강물처럼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현재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는 멀리 떨어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전등이 켜지는 순간 부산에서도 다른 전등이 켜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멀리 떨어진 사건들의 동시성은 모든 관찰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들은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시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측정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경로와 속도로 움직인 뒤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이 경험한 시간의 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 간격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강한 중력장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해당하는 측정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위성항법 시스템도 이런 상대론적 효과를 무시하면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성 이론은 철학적 장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되고 기술에 반영되는 물리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고 해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변화가 환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직관이 자연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 비교적 느린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고 공간은 고정된 무대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직관은 일상생활에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운동이나 매우 강한 중력을 다루면 그 직관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주를 하나의 긴 영화 필름처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한 장면씩 순서대로 경험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장면이 현재처럼 느껴지고 지나간 장면은 과거이며 아직 상영되지 않은 장면은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필름 자체에는 여러 장면이 함께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시공간의 전체 구조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와 철학자는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들이 4차원 시공간 구조 안에 놓여 있다는 블록 우주적 해석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우주가 실제 영화 필름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모든 철학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이 왜 현재라는 특별한 경험을 갖는지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가까운 친구 미켈레 베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물리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완고하게 지속되는 환상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매우 자주 인용됩니다. 그리고 자주 과장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을 근거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른 시간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성 이론이 영혼의 불멸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그런 결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영혼이 존재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신체의 죽음 뒤에도 지속되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보여주는 것은 시간과 동시성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형이상학적 해석을 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물리학의 실험적 결과와 같은 층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구분이 바로 과학적 정직성입니다.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것과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구조가 인간 경험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주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리학의 이름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왜 죽음 앞에서 비교적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발언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탄생과 성장과 노화와 죽음은 자연 법칙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별도 태어나고 변화하며 사라집니다. 생명체도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잠시 조직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고 죽음이 감정적으로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우주가 자신에게만 가한 부당한 예외로 보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 태어나 자연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며 다시 그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한 삶의 가치가 영원한 지속에 달려 있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음악을 생각해 봅시다. 한 곡의 음악은 마지막 음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과 변화와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를 가집니다. 모든 음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음악은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도 마지막 문장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앞의 장면들이 구조를 갖습니다. 꽃이 시든다고 해서 피어있던 순간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과 나눈 대화가 끝났다고 해서 그 대화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그 순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소중한 것 대부분은 유한합니다. 어린 시절은 끝납니다. 특정한 계절은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기억과 관계는 변합니다. 유한성은 고통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가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무한하고 모든 기회를 끝없이 반복할 수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도 다음에 하면 되고 사랑한다는 말도 언젠가 하면 되며 궁금한 질문도 먼 미래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이해하려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심을 전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뿐인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단지 이름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을 이해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매우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단어를 배우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병에 이름을 붙이면 원인을 이해한 것처럼 느낍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해결한 것처럼 느낍니다. 사회 현상에 하나의 이념적 이름을 붙이면 복잡한 원인을 모두 설명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는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경쟁 때문인지, 잘못된 정보 때문인지, 생존의 압박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현상을 양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진동이나 주파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실제 물리적 메커니즘이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은 관찰 가능한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틀릴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처럼 들리는 이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아인슈타인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속삭였을까요? 정직한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대답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모른다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과학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증거가 없는 곳에 매력적인 이야기를 채워놓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결말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지를 감추기 위해 신비로운 문장을 만들지 않는 것. 모른다는 말을 실패로 보지 않는 것.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와 글, 인터뷰, 연구와 행동을 통해 그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들을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질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르게 보이는 물리 현상들이 더 깊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될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왜 우주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개별 인간보다 훨씬 큰 실제 속에서 인간이 어떤 위치를 갖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미완성인 물리적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상적인 말을 독일어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통증이나 신체 상태에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중 어느 하나를 사실이라고 확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재의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위대한 철학 문장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의 삶을 완벽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의 징조가 있었고 모든 실패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평생의 사상을 압축한 문장을 남겼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삶은 그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순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도 사소한 실수를 합니다. 뛰어난 과학자도 인간관계에서는 서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반드시 완성된 결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전기 작가가 만든 매끄러운 서사보다 훨씬 거칠고 불규칙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결말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파인만식 태도는 이 불완전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을 아름다운 거짓말로 덮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이야기와 증거가 지지하는 설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사라진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용하는 단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신을 말한다면 어떤 신인지 물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말한다면 물리적 에너지인지 심리적 활력에 대한 은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식을 말한다면 깨어있는 상태인지 주관적 경험인지 자기인식인지 정보 처리 능력인지 밝혀야 합니다. 지능을 말한다면 시험 점수인지 문제 해결 능력인지 적응 능력인지 창의성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영혼을 말한다면 종교적 실체인지 인격의 총체를 가리키는 은유인지 의식의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간을 말한다면 시계가 측정하는 물리량인지 인간이 체험하는 심리적 흐름인지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한쪽이 틀리고 다른 쪽이 맞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정의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과 해석과 추측을 분리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순간 독일어로 말했다는 것은 사실의 층에 가깝습니다. 그 말이 신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은 해석 또는 주장입니다. 그가 우주의 비밀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은 추측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은 확실성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이 세 층을 섞습니다. 친구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찰입니다.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해석입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를 일부러 따돌리고 있다는 것은 더 강한 추측일 수 있습니다. 관찰과 해석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상상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치가 변했다는 것은 자료입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설명은 해석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예측입니다. 자료가 있다고 모든 해석이 자동으로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는 모든 해석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해석 없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문장에 올바른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이것은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이 부분은 아직 논쟁 중이다. 이것은 가능한 추측일 뿐이다. 나는 이 부분을 모른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생각은 훨씬 정직해집니다. 셋째, 좋은 답은 더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력에 대해 뉴턴의 법칙을 배우면 물체의 운동을 매우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중력이 존재하는지, 매우 강한 중력이나 아주 작은 양자적 영역에서 어떤 이론이 필요한지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어떻게 통합할지 묻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면 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기본 입자들이 현재와 같은 질량과 성질을 갖는지 묻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을 관측하면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인지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뇌의 활동을 측정하면 기억과 감정, 지각과 관련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신호가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이 되는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과학은 질문을 제거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질문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좋은 질문은 단순히 무엇이냐고 묻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다른 설명과 어떻게 구분하는가? 어떤 증거가 있으면 생각을 바꿀 것인가? 그 설명은 무엇을 예측하는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예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지식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넷째,
확실한 척하지 않고도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두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비로운 주장을 믿거나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모든 가능성을 조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태도도 가능합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알고 싶다. 가능성을 열어두되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겠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판단을 수정하겠다. 이 태도는 회색지대에 숨어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의 양에 맞춰 확신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강하면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약하면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주장에 같은 정도의 의심을 적용하는 것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예언을 동일한 수준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개방성은 아무 말이나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장을 증거에 비례해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믿음을 의심할 때 불안을 느낍니다. 이미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을 수정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증거를 만나 이전의 설명을 수정하는 것은 지적 성장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생각을 바꾼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모델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늘을 보면 태양과 별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밀한 관측과 더 나은 이론은 다른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생각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현재를 공유하고 같은 시간 간격을 경험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과 운동을 둘러싼 실험적 사실은 새로운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과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어떤 조건에서 형성되었고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조사합니다. 우리의 직관은 인간 규모의 세계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원자보다 작은 영역이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운동, 거대한 중력의 세계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직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관을 자연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주는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어려운 수식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개념을 다시 질문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력은 정말 멀리서 당기는 힘인가? 관찰자의 운동은 측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 관찰자에게 같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위대한 발견은 종종 새로운 대상을 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가 보고 있던 것을 다르게 질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은 뉴턴 이전에도 모두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행성도 오랫동안 관찰되었습니다. 빛도 매일 경험했습니다. 시간도 누구나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의 낮잼이 아니라 질문의 정확성입니다. 파인만 역시 익숙한 현상을 다시 보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무줄이 왜 늘어나는가? 자석은 왜 서로 밀고 당기는가? 얼음은 왜 미끄러운가? 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너무 자주 봐서 설명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이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질문을 멈추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어른들은 어느 순간 질문을 멈춥니다. 답을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질문하지 않는 습관을 배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은 어두운가? 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자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가? 왜 수학이 자연을 설명하는가?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왜 의식은 세상을 경험하는가? 이 질문들 중 일부는 과학이 다룰 수 있고 일부는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 있으며 일부는 아직 질문 자체를 정확히 만드는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이 없다는 이유로 질문을 가짜 답으로 덮지 않는 것입니다. 빈칸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는 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빠른 설명을 선택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하나의 의도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연을 운명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복잡한 결과를 한 사람의 계획으로 단순화하고 싶어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초자연적 설명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는 진실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의 아름다움은 증거가 아닙니다. 반대로 차갑고 불편한 설명이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의 감정적 선호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말이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야기를 통해 슬픔을 견딥니다. 그러나 위로를 위한 언어와 검증을 위한 언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의 진실과 물리학의 진실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별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천문학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기억을 표현하는 시적 언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유를 물리학적 사실로 주장할 때 생깁니다. 언어의 역할을 구분하면 과학과 인간적 의미는 반드시 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은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사합니다. 철학은 개념과 추론의 구조를 살핍니다. 예술은 경험의 질감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종교는 전통에 따라 존재와 의미, 공동체와 초월에 관한 질문을 다룹니다. 이 영역들은 때때로 겹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 영역의 권위를 다른 영역에 자동으로 가져오면 혼란이 생깁니다. 뛰어난 물리학자가 윤리적 문제에서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감동적인 종교적 체험이 물리적 이론을 검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의학적 치료 효과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권위보다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문장 앞에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붙이면 사람들은 쉽게 믿습니다. 인터넷에는 그가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장이 그의 이름으로 퍼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문장 자체보다 권위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장을 평범한 사람이 말했다면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의 이름을 붙이면 깊은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파인만식 사고는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원문은 무엇인가? 문맥은 무엇인가?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바뀌지 않았는가? 설령 그가 말했다 해도 그 말은 사실인가? 천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모든 과학적 판단에서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파인만 역시 모든 문제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은 영웅 숭배가 아닙니다. 위대한 과학자의 말도 증거와 논리 앞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위대함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발전시킨 과학적 태도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존경한다면 그의 모든 말을 교리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것처럼 당연한 전제를 질문해야 합니다. 파인만을 존경한다면 그의 말투를 흉내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자신이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오류는 잘 발견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오류는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불편한 자료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연히 맞은 예측은 기억하고 틀린 예측은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 처음부터 예상했다고 착각합니다. 집단이 믿는 생각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자신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 더 정교한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개인의 천재성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자료, 반복 가능한 실험, 동료의 비판, 독립적인 검증, 오류를 수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 공동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강점은 실수가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이론도 이름이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설명과 강한 증거가 나타나면 수정되거나 버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태도를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이론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늦었어. 나는 변하지 않아. 이 문장들은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자연 법칙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는 결과가 달라지는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설명도 수정 가능한 가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증거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을 단 하나의 이름으로 고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신이라는 표현도 하나의 고정된 표어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 인간 지성의 한계, 우주의 이해 가능성, 인격적인 신에 대한 비판, 경외감과 겸손이 얽힌 복잡한 언어입니다. 그가 어떤 순간에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순간에는 전통적 신앙을 비판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순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문맥과 의미로 사용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주 전체나 존재의 근본을 말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단어를 사용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말하려 합니다. 그래서 은유가 생깁니다. 질서, 조화, 신비, 깊이, 경외, 초월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은유를 사용할수록 의미를 더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자연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나타내는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 신이 주사위를 손에 들고 있는지 논쟁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일입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근본적 확률성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고 자연에 더 깊은 결정론적 질서가 있을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물리학은 그의 직관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자연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미학적 선호가 아무리 강해도 실험 결과가 다르면 자연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단순하고 우아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하나의 아름다운 원리로 통일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반드시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는 아름다움을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판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찰과 실험이 내려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마지막까지 통일된 이론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위대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흩어진 현상 뒤에 하나의 질서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전자기 현상으로 연결되었을 때 과학은 더 깊어졌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시공간으로 연결되었을 때 세계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가 드러났을 때 서로 분리되어 보이던 개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일의 꿈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생각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론도 틀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보기 싫은 이론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의 겸손이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주와 실제 우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동이 즉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사건의 의미가 하나로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그런 서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 채 끝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불편하지만 사실을 외면한다고 삶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세계에서도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지 묻게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확신 없이도 친절할 수 있는가? 영원한 보상을 확신하지 않아도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가? 죽음 뒤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어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과학만으로 완성된 답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태도는 답을 찾는 방식에 도움을 줍니다. 증거를 왜곡하지 않는 것,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되 검증 가능한 주장과 개인적 의미를 구분하는 것, 자신의 믿음이 틀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의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빈칸을 보면 이야기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빈칸을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진실합니다. 모른다고 표시된 지도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도는 아직 탐험하지 않은 지역까지 이미 정확히 그려졌다고 주장하는 지도입니다. 과학의 지도에는 미지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정체를 모릅니다.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양자역학의 해석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력과 양자 이론을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이 어떤 정확한 경로를 거쳤는지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완성된 설명도 없습니다. 우주의 초기 조건이 왜 지금과 같았는지도 깊은 문제입니다. 이 목록은 과학의 실패 목록이 아닙니다. 앞으로 탐구할 질문의 목록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은 지식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가구의 위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천천히 움직이고 손을 뻗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믿으면 빠르게 걷다가 부딪힙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위험한 확신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근거 없는 의학적 확신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인종과 집단에 대한 가짜 과학은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하나의 단순한 원인으로 설명하는 이념은 폭력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믿음만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무지는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지를 확신으로 포장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에 신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넣는 일은 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더 큰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증거를 그 뒤에 배치하는 습관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먼저 관찰합니다. 가능한 설명을 여러 개 세웁니다. 각 설명이 무엇을 예측하는지 살펴봅니다. 증거와 맞지 않는 설명을 버립니다. 남은 설명도 잠정적인 것으로 둡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다시 수정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답답합니다. 때로는 명확한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과학의 아름다움은 확실성에 있지 않습니다. 수정 가능성에 있습니다. 과학은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증거로 볼 때 이 설명이 가장 잘 맞는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합니다. 틀릴 가능성을 열어둔 이론만이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항상 맞다고 주장하는 설명은 반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박될 수 없다는 것은 강점이 아니라 과학적 약점일 수 있습니다. 예측이 실패해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새로 붙이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원래 설명과 맞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설명을 어떻게 검사할 수 있을까요? 검사할 수 없는 주장은 개인적 믿음이나 철학적 가능성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검증된 과학적 사실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비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비라는 이름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팔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신비는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가짜 신비는 설명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해 설명한 척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에너지의 진동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인지, 무엇이 진동하는지, 진동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진동이 의식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 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주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문장도 아름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보가 어디에, 어떤 형태,